자,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적대 정책을 그 선거 기간 전부터 계속 노골적으로 밝혔는데요. 윤석열 시대 한반도 정책, 한반도 정세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대담을 좀 준비했습니다. 개성공단 전 이사장님, 김양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서 고맙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선거 끝나고 지금 어떻게 지내십니까?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스럽고 민망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어디에서 이렇게 좀 다니는 걸 싫어하는데요. 모처럼 주권 방송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대선 실패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우, 너무 무겁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뭐 제 마음이니까. 취임사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대목, 비핵화를 하면 담대한 지원을 하겠다. 이 항목에 대해서 좀 평가해 주시죠. 윤석열 정부의 취임사 쭉 봤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나왔습니다. 후보 시절의 윤석열 정부의 공약 정책 과제들을 보고 있으면 전쟁적 위험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우려가 많았었습니다. 이번 취임사에 그 많은 내용을 담지는 않았지만 기조가 그대로 나왔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보면 한마디로 분단체제를, 즉 전쟁적 상태의 이 적대적 분단체제를 더욱더 심화, 가속화 시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아가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인 분단의 질서를 평화의 질서로 바꾸려는 노력 자체를 거의 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향후 5년간 남북관계는 거의 관계 자체가 없는 상황을 기본으로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즉 군사적 위기, 전쟁적 위기가 항존할 수 있다라는 좀 우려가 매우 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취임사를 보면서 안보의 개념과 평화의 개념을 완전히 모르는구나.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무개념적 내용들이 진짜 많은데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적극적 안보를 구현한 상태가 평화잖아요. 소극적 평화의 상태가 안보고 적극적 안보가 구현된 상태가 평화예요. 근데 이 문장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안보가 아니라 이렇게 가야 되고, 평화라는 것은 안보가 걱정 없는 상황이에요. 적대가 사라져버리면 끝이잖아요. 남북 간에 안보 문제가 사라진 상황은 평화가 구현된 상황, 종전평화적 체계로 이런 상황을 가야 되는데, 대결주의적 대북 적대 정책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 이런 밑자락들을 깔았다는 생각입니다. 인수위에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가 있어요. 96번부터 110번까지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북한 비핵화 추진,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미 다들 아실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핵심은 전제가 있습니다. 북측의 완전한 비핵화. 비핵화 없이는 한 발짝도 안 나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 시기의 비핵 개방 3천 이야기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북측이 비핵화를 하고 개방을 하면 3천불 수준의 걸 만들겠다? 시대착오적이죠. 인식의 완벽한 오류입니다. 이미 10수년 전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북측은 이명박 정부 이후에 헌법에다가 핵 무력을 공고화했다. 세상을 향해서 이미 핵 보유국을 천명한 상황입니다. 북이 핵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비핵화하면은 뭔가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지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좌절의 한 측면이기도 하고요. 현 정부가 이 비핵화 문제를 제일 앞에 두는 순간 평화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 북핵 문제의 본질은 북이 핵을 갖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들어줬을 때 비핵화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북이 핵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조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철회, 한마디로 전쟁 상태의 종식, 평화 실현, 종전 평화를 구현시켜버리면은 핵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겁니다. 종전 평화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 없이 전쟁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북에 대한 대북 적대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서 북에게는 절대 자주국방 자유의 핵심 골간인 핵을 포기하라는 이야기는 비핵화에 대한 의지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정부 자체가 해법 자체를 내놓지 않는 것은 실제로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비핵화 문제의 허구적 명분을 갖다 놓고 분단체제를 유지하려는 정책이다 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는 똑같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내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96부터 110번까지 모든 공약, 북한의 비핵화 추진,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남북간 인도적 해결, 모든 것들은 하나도 진전이 안 됩니다. 왜?
북한의 비핵화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실현시킬 계획이 없고 의지가 없고 그런 입장이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북한 핵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에서 실패했다. 상황 인식이 정확해야 거기에 대한 대책,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데 비핵화 말은 비핵화를 하지만 왜 핵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한 기본 이해들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비핵화 해법은 단순합니다. 북이 핵을 갖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비핵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은 북이 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계속 만들면서 핵을 포기하라, 비핵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냥 하는 이야기다. 하나만한 이야기다. 그 시간에 실질적인 평화의 사업들, 저는 전쟁 상태를 끝내는 상황 자체가 평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진짜 성공하고 싶으면 모든 연설문에 나타나는 비핵화라는 단어에 종전, 전쟁 종식 이 단어만 넣으면 저는 완벽히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겠죠? 안 되죠. 군사 분야에서는 이게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됐어요. 한미 군사 동맹 강화, 그리고 한미 전쟁 훈련 강화. 한미 연합 훈련을 이제 공식화시키고 더 정상화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다가 한국형 삼축 체계, 킬체인 이른바, 그다음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대량 응징 보복이라는 용어, 이게 공식도 다 동원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비핵화의 개념이니 평화, 분단, 북 내지는 이 군사 분야에 있어서의 삼축 체계, 킬체인, KAMD, 대량 응징 보복 이런 개념들을 얼마나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걸 쓰신 분들도 보좌하는 사람들도 상호 모순적이에요. 앞부분에 비핵화,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남북 엔더링 문제 해결 이야기를 해놓고 뒤에는 한국형 삼축체계, 킬체인부터 KAMD, 대량 응징 보복, 참수작전, 선제 타격, 상호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연설문에, 같은 공약에 일관성이 없죠. 군사 분야에 있어서는 대북 적대 정책을 전면하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주 강도 높게 대북 적대 정책을 펼쳐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핵화를 하라고 얘기해요. 그럼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이죠. 해법도 아니고 사실은 현 정부가 이 군사 분야에 있어서의 대북 적대 정책을 전면하는 것에 실질적인 방점이 찍히는 그런 정책들을 현실화하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대선 토론회 때 홍준표 후보가 이제 물어봤을 때 윤석열 후보는 전쟁 상황이 벌어진다. 그럼 제일 먼저 뭘 하겠냐 그랬더니 전화가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작전권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없는데 이렇게 허세를 부리는 것 같아요. 좀 걱정스러운 게 이런 지점입니다.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 선서를 하는 내용에 보면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평화와 통일에 헌신 복무한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고 이건 헌법 정신이기도 하죠. 대통령 선서에 나오는데 대통령은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국민의 행복, 국가의 존립, 국민의 행복, 국가의 자주 독립과 존립과 국민의 행복만 생각한다라면은 이 적대적 분단 체제가 국민 불행을 구조화시키고 적대적 분단 체제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적 내용들이 많이 훼손된다는 것을 알 텐데 적대적 분단 체제 심화의 내용들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정은 이 스텝들이 자기 전문성들을 가지고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인 분단을 평화의 질서로 바꿔내는 진짜 잘해야 되는데 스텝들 면면을 보니까 적대적 분단 체제 심화적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이 대부분 보좌진으로 들어갔더라고요. 네. 이 분단 체제를 계속 심화하겠다. 평안의 통일이니 별 관심 없다. 이런 입장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없는 것 같고 관심이 없는 것 같단 말이죠.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깊이 있게 고민해 본 적이 없는 한마디로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를 이 분단 체제 안에서 오롯이 아주 규범적으로 분단 체제적 인식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대통령 정도 되면 말입니다. 역사인식, 통찰, 분단 역사, 통일에 대한 비전, 국제정책 역학관계 속에서의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라고 보는 게 판단입니다. 통일부 장관으로 권영세 의원을 임명을 했어요. 네, 참여정부 시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20년이 다 됐죠. 당시에 국회 외통이 한나라당인가 그쪽 간사였어요. 네. 그 경력 말고는 통일부 남북관계 쪽에 대한 자기 전문성 이런 부분들은 뭐 저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제가 아는 한 남북관계로 통일 평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외부에서 발언하는 내용들을 전혀 예전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런 정도에서 판단 자체가 안 서요. 대표적으로는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깠던 사람 아닌가요? 2012년 대선이었죠. 당시에 김무성 새누리당 네. 국회의원이
그것을 공개했는데 그 역할을 실질적으로 비밀 회담록인 그 내용을 공개하는데 연루돼 있다라는 말은 들었는데 네.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통일부 폐지론이 이명박 초기에 있었잖아요. 그 윤석열 정부에서도 통일부 폐지가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중진을 안 쳤단 말이에요. 네. 그럼 무슨 작전일까요? 뭐 작전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통일부 자체를 없애가지고 반대 여론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잖아요. 통일부를 두면서 남북의 화해 협력적 기조보다는 대결주의적 대북 정책을 통일부가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관료들은 시키면 시킨 대로 하잖아요. 최초에 1969년 통일원이 초기에 생길 때 진짜 화해 협력, 상생, 공존, 평화 이런 관점에서 생겼다기보다는 북을 극복하기 위한 논리를 만들기 위한 기구로 생겼던 게 당시 통일부였어요.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통일부가 실질적으로 남북의 화해 협력이라든가 이런 기조로서 부처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아마도 통일부를 이용해서 남북 관계들을 대결주의적 관점에서 관리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 이번에 취임식 때 네. 박상학이가 초대를 받았어요. 통일부의 적극적인 또 치하를 받고 지원을 받고 활동하지 않을까. 대북 적대 정책을 전면화하고 남북 간의 화해니 협력이니 평화니 이런 가치보다는 한마디로 엄청난 대결주의 정책을 전면화시키겠다라는 확실한 메시지죠. 100만 장을 뿌리겠다고 하죠. 무지가 재앙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우리 기관들이 그것을 방조하고 도와줬었어요.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면은 북측은 분명히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번에 대응을 할 것 같더라고요. 대응 정도가 아닐 겁니다. 대충 예전에 했던 것처럼 하다가는 박상학 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부가 진짜 큰 위기로 치달을 수 있는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파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잘 판단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어쨌든 날렸잖아요. 그때랑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 날리는 건 차원이 다를 것 같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선언 이후에 그 엄청났던 4.27과 9.19의 남북 간의 약속과 합의들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착 국민이 갔죠. 이 교착 국민이 파괴된 게 뭡니까? 개성공단에 있었던 남북 공동연락소 폭파였단 말입니다. 형식 논리적으로 북측이 개성공단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던 것은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가 남북의 합의였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확실한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 주고 나서 이거 안 막으면은 개성공단에 할 일 없이 들어앉아 있는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보란듯이 폭파하겠다. 이걸 한 번, 두 번, 세 번 경고하고 진짜 폭파시켜버렸어요. 네. 우리는 사실은 아니 뭐 저렇게까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정서니까. 네. 중요한 것은 4.27과 9.19의 그 모든 약속과 합의들이 실천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억울하고 속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분명히 있는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성의 있는 조치로서 막지 않고 방조 방임했다. 이 문제를 이슈화 시켜가지고 뿌리니까 1차 경고 이거 안 막으면은 우리 개성 북남 공동연락소 폭파할 수 있다. 두 번째 또 경고했죠. 세 번 경고해가지고 바로 폭파시켜버렸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북남 공동연락소는 폭파로 끝났어요. 이 정부가 들어서서 박상학 씨가 100만 장을 뿌린다. 우리가 대북 전단을 뿌릴 때마다 원점을 타격하겠다고 했었어요. 그 원점은 과연 어디일까요? 풍선 올리는 거기가 원점 아닐까? 만약에 그것과 관련된 기관 이런 것들이 타격을 받으면 대한민국은 어떤 판단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방조하고 방임하고 지원하는 기관들이 어디일까요? 관련 곳이 타격을 받으면 우리는 전시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크라이나죠. 이런 판단을 할까요? 이 판단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정부 관계에 묻혀 있는 사람들이 북의 전략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북이 어떤 상황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북이 그냥 한번 치고 빠져버릴까요? 모든 걸 준비하고 예비하고 작전하지 않겠습니까? 네.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보고 하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대응하지 마라. 당연히 대응하지 말아죠. 절대 안 된다. 톤다운 시키겠죠. 네. 그럴 때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곤란해지겠죠. 그것만으로도 대한민국 경제는 해외 신인도고 정시고 뭐고 다 어떻게 됩니까? 그걸 방조하겠다? 그런 사람을 초대한다? 인식의 오류가 그 무지가 재앙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예, 심각하네요. 즐거운 이야기 좀 합시다. 네, 즐거운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5월 4일 날 예. 북에서 화보집을 발간했어요. 예. 남북 남북 정상회담. 이 몇 년 지난 거를 지금 발간했단 말이죠. 근데 네. 그 전에 신사가 오고 갔어요. 네, 맞아요. 신서 내용은 굉장히 훈훈하더라고요. 그 연장선상인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화보집은 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이 화보집을 출간한 날 또 SLBM을 발사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 도대체. 저는 뭐 그냥 보여요. 딱 한마디로 장유유서 A입니다. 마지막 폐임하는 날이에요. 첫 번째 북미 정상회담 화보집은 나왔었어요. 그랬나요?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4.27
9.19 그리고 판문점에서의 그 전격적 만남까지 세번의 정상회담 관련된 화보집은 내지 않았죠. 그런데 네. 이제 퇴임하는 마당에 이 장윤수란 말을 제가 툭 던졌지 않습니까? 네. 북측 사회주의 윤리, 사회주의 도덕의 한 단면을 가져오는 거예요. 개성공단에서 제가 북측 사람들하고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느꼈던 한 가지 효충 이 A 범절이 있는데 특히 이들은 장유유서에 대한 기조가 굉장히 강합니다. 김정은 국민당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유일하게 최고 지도자 두 사람만의 관계가 좋았잖아요. 사실은 통전부라든가 조평통, 예를 들어 김여정 부부장이라든가 김영철 통전부장 이 라인, 즉 대남 정책을 총괄했던 라인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최고 지도자와 지도자 사이의 관계는 그것과는 또 달라요. 정책은 정책이고 이 관계는 관계잖아요. 네. 그 마지막 관계만 있었는데 자 이제 퇴임을 하시는 마당에 지난 4.27과 9.19 세 번의 정상회담 관련된 것들을 화보지로 만들어 가지고 A조, A 표명으로서 한 것이죠. 이 장유유석 마인드는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북측과 참 많은 대화를 해본 사람들은 그들의 이 기본 인성, 품성 이런 거 볼 수 있는데 우리 일반 북한 학자들은 잘 모를 겁니다. 네. 모 언론사가 화보집 출간을 어떻게 평가했냐면요. 북이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일주일 전에 갑작스레 화보집을 내놓는 것은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사정 길들이기와 함께 향후 도발 시 책임을 남측에 돌려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화보집하고 이게 뭔 상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5년 정부 마치고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마음의 표시였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통전부라든가 대남 정책을 담당했던 라인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한 매듭을 짓는 것이죠. SL 비용을 발사했다?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SLBM이든 ICBM이든 모든 것들은 자기 일정에 따라 계속 나가는 겁니다. 네. 뭐 두 개를 양면 전략, 투 트랙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북측이 무슨 행위를 할 때마다 무슨 네. 트랙 다 어이없는 해석들이다. 아, 화보집을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전달하겠는데요. 당연히 전달하겠죠. 윤석열 정부 막을 수도 없고. 이미 예전에 만들어 놨을 겁니다. 네. 마지막 네. 퇴임 전에 정상회담의 그 많은 노고를 나름 기억하면서 결산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장유세랑이 딱 꽂히네요. 이거 네. 굉장합니다. 그건 북측과 협상을 진짜 많이 했던 입장에서 북측의 태도 중에 우리가 모든 걸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논쟁과 싸웠더라도 딱 끝날 때 개인 대 개인이 딱 되면은 나이가 많은 남측 사람한테 반드시 예의를 표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고 정주영 명예회장을 네. 대했던 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을 대했던 태도, 나이가 어렸던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대했던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 그러네요. 진짜 다릅니다. 네네. 그것은 존경 이런 걸 떠나서 연장자에 대한 이 A는 아주 좀 남다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게 보니까 타이칠 회담과 평양 회담에 대한 모습이 또 떠오르네요. 한미 정상회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참 답답하죠. 네. 먼저 뭐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 이래 최단기간에 한미 정상회담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누군가는 뭐 그래도 일본보다 더 빨리 만나지 않느냐. 그게 뭐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좀 다급한 것들이 많죠. 네. 단순히 정치 군사 동맹이 경제 분야까지 기술 동맹까지 나아가는 네. 포괄적인 동맹을 추구할 것이다. 그 파장이 결국 대중국 대러시아 적대 정책의 전면에 우리를 세우려고 할 것이고 필요하면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가지고 네.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들이 풀지 못하는 힘겨운 난제를 우리한테 던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병. 미국 자신들도 파병하지 않으면서 내지는 우리 무기 체계를 일정 정도 좀 지원해라. 네. 뭐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 정부가 더욱더 좀 심도 깊게 인벌브 될 수 있도록 계속 좀 요청하지 않겠는가.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하려고 할 겁니다. 네. 그러면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체제를 완성하고 완벽히 한미일과 북중러 이 대결주의 체제를 완성하려고 할 거예요. 이거 30년 전 레퍼토리죠. 예상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대한민국 경제는 1년 안으로 파국으로 갑니다. 러시아의 대한국 제재가 바로 시행될 겁니다. 지금 한러 관계 속에서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자원들을 굉장히 많이 수입합니다. 네. 얼마 전에 중국으로 요소수 사태 생각나시죠? 거기에 수십 배, 수백 배의 파장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 문제도 마찬가지죠. 러시아가 우리가 파병에 동의하는 순간 한러 간의 지난 모든 관계들을 전면 중단하고 차단해도 러시아에는 별로 타격이 없습니다. 맞아요.
지금 당장 러시아에 나가는 기업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중국과의 사드 배치 그 이후에 파생됐던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그 손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경제적 파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한미일 삼각건설동맹을 계속 주장하면서 국민들은 진짜 IMF 몇 배나 되는 것들이 발생했을 때 어떡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비 계획을 갖고 할 것인가? 없을걸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죠. 우리가 한미 관계만 생각하지 대중국, 대러시아, 중국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러시아의 대한민국 경제 제재에 중국은 동참합니다. 네. 한미일 동맹 강화는 뭡니까? 북중로를 적으로 간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하여튼 네.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 이상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 국제정치는 자국의 국익이 절대 선의예요. 왜 미국이 국익에, 왜 일본의 국익에 우리가 줄을 서야 된단 말입니까? 아시다시피 쿼드에 참여하고 있는 인도, 미국의 대중동 전략의 가장 거점 이스라엘조차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지 않아요.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자국의 국익 따라 미국에 가장 편향돼 있다는 그들조차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제재 동참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분까지 더 나아간다라면은 그 모든 국가적 국민적 불행은 국민들의 몫이다. 그래서 좀 두렵게 생각한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윤석열 시대 한반도 정세 뭐 얘기 쭉 하셨는데 한번 총괄 한번 해주시죠. 주권 방송을 애청하시는 여러 통일 평화를 사랑하시는 민주주의를 염원하시는 시청자분들 걱정이 진짜 큽니다. 위기의 상존 시대입니다.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이 위기인가? 대북 적대 정책을 아주 철학적 기조를 가지고 미는 스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지도자는 깊이 있는 통찰 철학이 없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그렇게 되면 막 흔들리게 되겠죠. 미국의 대중국, 대러시아 적대 정책이 전면화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은 윤석열 정부부터 잡으려고 할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0년간의 한미동맹을 넘어서는 포괄적 전략동맹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대중국 적대 정책에 편성하게 될 겁니다. 곧바로 우리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에 맞물릴 것이고 좀 더 나아가면은 군사적인 위기는 없을까요? 바이든 정부가 태평양 전략을 짜면서 가지고 대중국, 대러시아 군사적 긴장을 야기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한미 상호 방위조에 근거해서 자동 개입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불가역적인 불행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내 가족, 이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서 진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대중국 정책에 많은 발언을 해야 됩니다. 생존권이 달려있는 우리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십시오. 매우 불안한 한반도 정세가 예견된다. 미국이 우리 윤석열 정부에게 우크라이나 파병이라든가 대중국, 대러시아 적대 정책으로 내몰 때 북도 사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에 대한 적대 행위로 바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북은 우리가 아닌 미국을 향해서 지금 SLBM, ICBM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것을 태평양의 공해상에다가 미국 앞에 있는 공해상에다가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 직접 나오라 그럴 거예요. 이런 파국적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상황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결과들이 초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짜 깨어있는 시각으로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자, 이 관리를 결국 우리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참 피곤한 국민들이죠. 진짜 피곤한 국민들이. 만능입니다. 만능 국민들. 자, 이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 취임사를 통해서 본 윤석열 정부의 그 한반도 정책 전망을 김진양 이사장님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